정치운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이제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이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게 이제 당원 당규상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해결이 됐습니까? 이거?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이거든요. 네. 근데 당대표가 지금 거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고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전부가 다 사퇴해야지 이게 기능을 상실하는 거다라는 그 의견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4명만 사퇴를 해도 기능을 사실상 못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사고 상태와 최고위원회 기능이 지금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활하지 못한 이 상황이 합쳐지면은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오늘 총의를 모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 이제 추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임명은 당 대표 또는 대표 권한 대행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직무대행 그 규정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규정이 생길 때 거기도 직무대행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빠뜨린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당헌 당규의 해석 권한, 유권 해석 권한은 상임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게 그 규정이 미비이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의 개념 속에 직무대행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면 명확하게 당헌을 이차에 개정을 해서 직무대행을 넣든지 아니면은 그 뭐 직무대행이나 당대표가 임명하는 과정을 빼고 전국위원회의 의결로서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위로 가는 큰 물결은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큰 선거에서 2연승을 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좀 낯설다, 이런 좀 얘기도 있거든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당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이긴 그 정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송구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은 당 내분으로 인해서 계속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이 사태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비대위를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자, 전 의원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좀 상황 수습에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도 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불안한 미래를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는데 집권 여당이 이런 식의 모습을 집권 100일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국정 운영을 다 소실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국가 경영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아마 사례를 찾아보기 정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좀 수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이게 새로운 지도부를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겠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또는 당헌 당규상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브릿지로서 비대위를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 비대위원장인데, 이 비대위원장은 민심을 대통령께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뚝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에 국민의힘의 당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오셨는데,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무에 깨알같이 관여해왔다라는 것이 이제 들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되신 분이 대통령의 의중이 100% 대통령의 의중을 100% 당에서 관철시키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이 돼버리면 이 난국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뚝심 있고 중립적인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윤핵관 중에 적당한 한 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게 되면 이것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함께 망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저는 정말 뚝심 있고 중립적인 인사로, 그다음에 과단성 있게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전달할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단기간에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가 사실 이렇게 좀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어떤 인물을 해야 되느냐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은 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내대표직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현재 이 내용을 수습을 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야 된다, 당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원내대표까지 또 사퇴를 하고 또 새로 또 원내대표까지 선출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겹친다라면은 이건 정말로 수습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원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빨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아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권성동 대표의 또 다른 임무다. 아마 이런 뜻으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사실은 그 당정, 뭐 일부 초반에는 사실 당정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동반세 신론도 불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 같은 당대표 대행과 같은 급인 그 비서실장 정도는 좀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데요. 예, 뭐 하여튼 우리 용산의 그 대통령실과 우리 당과 그 유기적인 협력이라든지, 또는 당은 당대로 잘하고 또 대통령실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하락하고, 이런 거 굉장히 저희도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거든요.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게 일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개편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언제 또 개편하고 또 개편해야 될 것인가? 3개월 운영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일단은 그걸 좀 수습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뭐 최종적인 권한은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아마 깊이 좀 고민도 하시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근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원내 대변인이라는 이제 당직을 맡고 계셔서 네. 아마 말씀을 이제 좀 이제 절제되게 이제 하셔야 되는 그 입장은 이제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바퀴입니다. 하나는 비대위원장을 잘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적 쇄신입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100일도 안 됐는데 내각을 바꾸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을 확
다 갈아엎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을 다 갈아엎겠습니까? 100일도 안 된 새 정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손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비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은 비상 상황이죠.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소진하고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과 100일도 안 되긴 했지만 이게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2명이 낙마를 하고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정도 못 하고 있죠. 공정거래위원장도 성비위 문제 때문에 자진 사퇴해가지고 지금 후보자도 내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각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내각을 완전히 구성을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또 내각을 예를 들면은 이제 인적 쇄신해가지고 사표를 물러나게 만든다면 또 인사청문회에다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 내각은 냅두고서라도 대통령실만큼은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지금 비서실장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자기가 맡은 바 소신을 가지고 뚝심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검찰 출신의 6명의 비서관이 사실상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계속해서 10번, 20번 바꿔도 대통령실이 새로운 기품과 어떤 새로운 분위기로 일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 수석 몇 분이 아니고 사실상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검사 출신, 검찰 출신 대통령실의 핵심 실세들을 그 인적 쇄신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대통령의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뭔가 좀 일신하고 일소하겠다라는 의지에 있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까지는 아니래도 적어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이 난국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죠. 한쪽은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한쪽은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기풍을 바꿀 수 있고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로 간다면 저는 한 달 이내로 저는 다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민주당 전재수 의원, 우리 당 사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검찰 출신 우리 참모 6명 얘기를 했는데 검찰 출신 참모 6명을 교체를 해서 국정 동력이 확보가 되고 정말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10번이라도 교체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검찰 출신 6명은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국정을 좌우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인사 부분 그다음에 또 국정 요렇게 딱딱 자기 정해진 부분에 그 전에 하던 전문성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집어서 개편을 하면은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건 좀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하신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 아까 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여를 하신 듯이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 총질이라는 그 문자 하나로 계속해서 다 당무에 관여해왔다 또 이렇게까지 또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도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국민의힘 당무에 대통령께서 개입을 해왔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오늘자 여론조사에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상 한 68%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정치하는 저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적 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특별한 인연도 없는 비서실장 이런 사람 그 인적 쇄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정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내보이는 진정성과 의지의 강도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30초 정도 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바로 아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는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정이 같은 목소리 또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까지 같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 이제 전당대회인데 그 지금 이재명 의원이 연일 논란에 휩싸인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그 발언을 갖고 이제 언론들에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무당의 나라,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형수 의원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희들은 참 그 이재명 지금 의원의 그런 발언과 인식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네 분의 죽음이 우연이든지 뭐 어떤 과정에서든지 네 분이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본인에서는 굉장히 이건 좀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참 그런 데 대한 애도 이런 게 먼저여야지 그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무당의 나라, 갑자기 무당의 나라를 어디서 왜 소환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마치 이 지금 네 분의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덮어 씌운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 뭐 돌아가신 분들 네 분의 면면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웠는지. 한 분은 그 성남도시공사의 사장을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이 화천대유 이 사건에 대장동 사건의 최고 문제 조항이었던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관련된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일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돌아가신 이분도 그 배모 씨라는 그 오래된 그 이재명 의원의 측근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법인카드 이 결제 과정에서 카드를 바꿔치게 하는데 관여된 사람이라고 지금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재명 의원의 본인의 수사에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그 사망이 이재명 의원의 뭐 책임이라든지 또는 뭐 거기서 어떤 뭐 결과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네 분이나 이렇게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이재명 의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발언도 또 다른 발언 또 저학력, 저소득층 이 발언도 정말 전형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탓도 또 이게 왜 그러냐 언론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아직도 우리 이재명 의원이 정말 남 탓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거나 누군가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거나 누군가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안 하는 게 맞겠죠. 네. 아니 누군가 옆에서 뭐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면 정치 하는 정치인들 보고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하는 대로 딱딱 알아듣는 이야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병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마치 이재명 의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또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의원도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의원께 같은 당의 의원이긴 하지만 꼭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하게 그다음에 저 메시지는 조금 더 너그럽고 포용적이게 그리고 자세와 태도는 조금 더 겸손하게 이제 의원이 되고 또 대선에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정치인, 더 커다란 그릇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더 믿음직스럽고 뭔가 좀 맡겨도 될 것 같고 뭔가 좀 의지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조금 더 포용적인 메시지로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좀 보인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두 분 말씀 한 번씩 들어볼게요. 그 이재명 의원이 추가로 이제 그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뭐 이런 제안 또 오해라고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박용진 의원은 같은 이제 후보니까 경쟁 상대라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소신의 숫자로 겁박하는 의도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하셨으니까 민주당 공이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는 예, 이것도 이제 이재명 의원께서 이제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오해다라고 저 이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거나 또는 뭐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런 이제 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횟수가 적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온라인 플랫폼 정당은 전부 지향하는 바입니다. 다만 예를 이제 좀 이제 그런 걸 논쟁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미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말하자면 대세 아닙니까? 예. 정당도 플랫폼 정당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또는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21세기에 맞게끔 이 플랫폼 기업이 대세이듯이 정당도 플랫폼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심과 당심을 더 잘 수렴할 수 있고 정당이 내릴 수 있고 정당이 할 수 있는 판단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의 문제 제기는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를 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쟁적 예를 들어가지고 또 오해를 사고 있는 측면이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뭐 여기 우리 전재수 의원하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팬덤 정치, 네.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팬덤 정치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도 나타난 현상이 문자 폭탄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그거를 욕하는 걸 만들고 오늘의 욕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누구 어떤 의원은 뭐 가장 문자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걸 공개하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도대체 어떻게 정치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어야 됩니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비판 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판 이것은 민주주의를 오히려 갉아먹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우리 의원의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악플과 비판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